네 번째가 호흡자. 실제 뿌리도 산소를 받고 호흡을 하죠.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뿌리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의 작용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뿌리의 새로운 작용이 밝혀졌죠. 어떤 작용입니까? 뿌리가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바로 뿌리는 식물의 두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식물의 두뇌. 사람으로 따지면 바로 뇌. 뇌가 뭐합니까? 우리 뇌가 있어야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뿌리가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죠. YTN 사이언스라고 과학 저널을 요즘 이렇게 뉴스처럼 만들어내는 곳에서 보여준 영상이었는데요. 여기가 보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뿌리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사막에 살면 뿌리가 가늘고 길게 변하고 동남아 같은 비가 많이 오는 데 살면 뿌리가 굵게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뿌리가 형태를 변화시키고 그 형태가 식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뿌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도 있고 물과 영양분을 찾아가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끝쪽에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뿌리가 마음껏 춤을 추듯 땅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요 간단한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뿌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뿌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병도 없고 충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시시때때로 주고 양분도 충분하고 심지어 공기도 완벽하게 있어. 그럼 뿌리가 어떻게 식물에게 얘기를 할까요? 야, 여기 정말 좋아. 잘 먹고 있어. 야, 너네 클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커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디서요? 네덜란드에서. 26단, 28단, 32단 상관없이 올라가죠. 그리고 달 수 있는 최대를 합니다. 그리고 딸 수 있을 만큼 한도껏 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뿌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뿌리에 무엇을 주냐, 어떤 환경을 조성하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요 배지, 요 흙이 뭐냐면 바로 피트모스입니다. 한국에서는 피트모스를 그저 블루베리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60년 전부터 피트모스를 배지로서 사용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작물, 멜론, 참외, 오이, 고추, 파프리카 어떤 걸 갖다 놔도 가장 최상의 뿌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트모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이 피트모스를 좀 더 변형시킨 프랙셔 피트라고 있습니다. 프랙셔 피트. 이 프랙셔 피트는 우리가 아느나 최대의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 뿌리가 내 작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정말 살기 좋아. 이 땅에서는 내가 최대의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너네 클 수 있을 때까지 펴봐라고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제가 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주가 뭔가요?
상경에서 1시간, 예, 가깝죠. 여기가 진주에서 3월 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3월 5일 날. 이쪽에 딸기 많이 안 하신다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딸기 한번 보죠. 여기 있는 딸기 멀쩡해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예, 이거는 딸기를 재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엉망이죠? 왜 이런 걸까요? 염류장애.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뭔진 모르지만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그럼 그 엿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엿밭. 이건 어떻습니까? 같은 날 찍었는데 괜찮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아니,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묘종을 쓰고 같은 비료를 쓰고 여기에 비가 오면 여기도 비가 오고 여기에 물 주면 여기에도 물 줬다면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토양. 토양이 뭐 때문에? 염류장애. 네. 자, 저는 이 땅에 여기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독일로 보냈습니다. 독일로 보내서 받은 결과입니다. 이게 뭡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선충이 아니라 이건 피티움입니다. 피티움. 이게 뿌리 썩음이나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피티움이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후사리움, 그 다음에 역병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땅 속에서 물길 따라 흐르는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 여러분들 뭐 가지 심으셨으면 아마 후사리움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요.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후사리움이든 피티움이든 토양 속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2년도 존재할 수 있고 3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다가 특정 환경에서 발현을 합니다. 어떤 환경? 수분이 상당히 높고 온도가 상당히 높을 때. 어떨 때? 9월 달에 태풍이 한 3개씩 오면, 작년 9월 기억하십니까? 태풍 3개씩 오고 온도가 뜨거울 때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성장하다가 땅 터집니다. 터지면서 이 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물길을 따라서 막 움직입니다. 물길 따라 막 움직이면 뿌리에서 내는 이제 산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이제 산을 내는데 그 산이 이 균을 유혹합니다. 그럼 이 균은 이 산에 따라서 뿌리 끝에 붙습니다. 후사리움도 마찬가지고 피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은 다음에 점점 성장을 위해서 몸을 웅크렸다가 발을 내밀죠. 발이 나오기 시작하면 발은 뿌리 안에 갖고 뿌리에 즙을 빨아먹고 액을 빨아먹고 균을 증식시킵니다. 이 세균은 뿌리 안에 들어가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뿌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썩어 있고 시커멓게 누워있죠. 그러면 그 뿌리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하고 양분을 흡수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입이 축 꼬꾸라들고 밤 되면 잠깐 살아나는 것 같다가 낮에 되면 축 꼬꾸라들다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균들, 충들은 이러한 형태로 뿌리를 가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피티움이라는 겁니다. 피티움. 그런데 이 피티움 균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 9월, 10월 달에 예전에는 피티움 균이 있어도 태풍 3개씩 오지 않습니다. 9월에. 보통 날씨가 청정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날씨는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날씨는 추울 때 더워지고 더울 때 추워집니다. 요즘 날씨 보십시오. 반 미쳤다라 표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균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뿌리입니다. 뿌리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뭡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5분이면 1분이면 잠깐 보십시오. 예, 제가 이거 외국에서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것이 서충이. 네, 서충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이
선충이 가해하기 시작하면 입은 결국 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선충이 들어가서 우리가 작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느냐? 전혀 전무하죠. 자, 여러분들의 밭에는 균이나 충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작을 하면 할수록 그 균과 충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땅을 한번 보죠. 한국의 전형적인 하우스 재배지의 화학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 제가 자주 가는 성주구 농업기술센터에서 2019년도에 뽑아낸, 겨울철에 뽑아낸 토양 검정 시료 자료입니다. 자, 다른 거 말고 여기 한번 보죠.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가 뭡니까? 이시가 뭡니까? 산도.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산도가 아니라 전기전도도고, 산도는 여기 있습니다. 산도. 좀 이따 산도 얘기도 좀 해볼게요. 선생님 참 잘하시네요. 6.2 여기가 뭡니까? 6.9 전기전도도가 6.2, 6.9 이거 정상처럼 보이시나요? 높죠? 엄청 높죠. 봅시다 한번. 왜 높냐면 우리가 시설 재배를 들어가면 하우스가 이렇게 있죠. 하우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지는 좀 다릅니다. 노지는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서 토양에 있는 비료기를 다 빼버립니다. 근데 하우스는 증발이 계속 일어나면서 비료가 어떻게 되냐면 표면에 직접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전기전도도. 뭐냐? 비료의 축적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재미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게 뭐냐면 토양의 EC, 토양의 EC가 4, 요거 물의 EC가 2.7. 물의 EC가 2.7 하려면 비료를 상당히 많이 섞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양의 EC가 4고 비료를 2.7 정도로 준다면, 토마토가 보통 EC를 높게 놓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놓으면 수확률이 100% 감소한다는 얘기죠. 일드 로스가 수확량 감소거든요. 100%면 뭡니까? 하나도 못 따는 거죠. 그죠? 토양의 EC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비료를 주면 비료하고 물하고 같이 뿌리로 들어가는데 여기 EC 농도가 높으면 얘의 물을 빼앗아 갑니다. 아주 좋은 예로 배추 절일 때 굵은 알소금을 막 뿌려놓으면 소금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소금이 배추에 있는 물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EC가 높다는 건 소금을 잔뜩 뿌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하면 양분을 먹는 게 아니고 뺏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데도 계속 말라가죠. 요 밭은 EC가 6.9입니다. 6.9. 자, 그러면 EC 높은 건 그렇다 치고 요건 어떻습니까? 산도가 7.8, 요거는 8입니다. 8. 요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선생님? 산도가 높으면 산도가 정상이 5.8에서 6.0입니다. 높으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적어진다. 왜 수확량이 적어진다? 작물이 잘 안 크니까. 왜 잘 안 클까요? 아무래도 그 영양분을 흡수를 다 못한다. 대단하네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요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표입니다. 이 표가 뭐냐면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포타슘, 서퍼, 칼슘. 이게 뭐냐면 질소, 인산, 가리, 황,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붕소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아시죠? 12대 원소. 자, 보통 6.0에서 7.0이 되면 6.0에서 7.0 이 중성에서 약간의 산성 쪽으로 흐르면 양분의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데 6.0 밑으로 내려가 토양이 산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소, 인산, 가리, 황 이런 것들을 못 먹죠. 아까처럼 pH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량 요소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pH가 낮으면 대량 원소의 결핍이다. 그래서 pH를 항상 여기쯤 맞추려고 우리는 노력하거든요. 자, 단적인 예입니다. 붕소의 결핍, 아까 미량요소의 결핍이 걸렸을 때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단지 붕소의 결핍으로만 뿌리가 누렇게 뜨기도 하고 붕소가 있으면 하얗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미량요소는 아주 미량의 요소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서 꽃의 결실, 그 다음에 기형과를 만드는 것도 붕소 결핍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밭에 pH가 8이다. pH가 8, 이 밭이 pH가 8인 밭입니다. 이 밭에서 수확의 30%가 기형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단지 미량요소의 결핍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몰아가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pH가 8일 때 미량요소의 결핍이 일어나는 건 맞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클라스만에서 나온 제품 위에서 키운 것들은 이런 기형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의 중요성, pH의 중요성, 이시의 중요성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높은 pH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6.0. 선생님, pH가 8이 나왔어요. 내가 토양 운전을 했더니 6.0으로 어떻게 낮춥니까? 가산화수소 있죠. 가산화수소. 바사나수소. 가산화수소를 물에 가지고 점적으로 주지 말고 네. 그 도로 같은 과기의 도로로 네. 고기 가지고 해보면 확실히 떨어지죠. 얼마나 떨어지는가요? 6.3까지 6.3까지 떨어지는가요? 좋습니다. 그럼 높은 이시는 어떻게 막아냅니까? 높은 이시즈는 내가 아무리 해보다 안 되는데요. 그럼 연작장에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면접장에는 우리가 작물 끝나고 나면은 횟집이나 이런 거 이어다니고 좀 연물을 좀 제거하는 방법. 나 배를 치고 나서 지금 나.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지금 얘기했던 것들 선충, 토양 병해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하려면 해결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죠? 네, 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는 그 표현에 저는 동의합니다.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민이라면 내 작물에 대해서 내 작물의 뿌리가 사는 그곳에 해결책이 없다면 정말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잘못될지 잘 될지 계속 불안해하면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이 해결책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높아지는 건 우리의 손을 떠났으니까 내 작물이 최소한 나는 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다면 요즘에는 태양열소도, 그 다음 뭡니까? 방수, 그 다음에 퇴비, 석회, 뭐 좋은 건 좋다는 건 다 써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해결책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석회를 넣었을 때는 저기 pH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뿌리래니까 뿌리는 거죠. 네.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밭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우리나라 얘기 말고 네덜란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네덜란드 다녀와봤다. 네덜란드. 오케이. 네덜란드는 연작장에 영유 직접 토양의 문제 이런 거 없을까요? 있겠죠. 걔들이 무슨 올해는 멜론하고 내년에 고추하고 뭐 이런 산대가 멜론을 짓는 데가 네덜란드. 25년간 멜론을 그 자리에 지었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연작장의 영유 직접 이런 걸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1960년에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소액적을 나간다. 네. 99.9%는 땅에서 재배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재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땅에서 떨어져서 재배합니다. 오후 12시 무조건. 0분입니다. 그들은 땅을 개량하지 않습니다. 땅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재배합니다. 왜 그들은 토양을 포기한 걸까요?
맞습니다. 토양은 한번 오염되고 한번 변한 토양은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최소 100년, 그죠? 내가 땅에 비료 한번 뿌리고 나면 그때부터 내 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20년간, 25년간 재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반드시 우리는 흙을 개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흙은 개량할 수 없고, 흙은 되돌아올 수 없고, 한번 망가진 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작물에 맞는 단 하나의 흙을 찾아냈습니다. 1960년도. 그게 뭡니까? 바로 피트모스고, 요즘은 피트모스도 쓰지 않고 뭡니까? 프랙션이라는 이름의 입자를 씁니다. 그 입자는 이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섞어가지고 내는 것이 방금 여기 보였던 요 백입니다. 요 백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 하얀색 뿌리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뿌리는 두뇌를 가지고 작물에게 얘기할 겁니다. 야, 달 수 있을 만큼 달아라. 여기 먹을 거 엄청 많아. 라고 말이죠. 그러면 잠깐 논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논산의 김재한 씨라는 농가분이고요. 이 토경 재배를 한 25년 딸기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딸기 재배. 이 땅을 보더니 여기 같이 경남에서 이제 간 딸기 전문가가 여기 고구마 재배하는 데가 고구마. 딸기 여기서 안 된다고. 이 농가도 고민인 겁니다. 여기에 보설 재배, 양액 재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양액 재배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3천만 원씩,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밭을 그대로 만드세요. 밭을 그대로 만드시고 두둑에 홈만 파주세요. 두둑에. 이렇게. 요 홈 파는 기계는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홈 판 데다가 네, 선생님. 중요한 순간에. 자, 홈 판 데다가 우리가 그 네덜란드에서 사용하는 프랙션 피트라는 거 한번 넣어봅시다. 이 프랙션 피트 위에서 자라는 뿌리는 늘 하얀색이니까 pH도 다 교정되어 있고 EC도 0.1이고 한번 넣어보자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흙에 흙만 파고 요걸 넣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멀가랑이 분소호수 깔고 비닐 덮고 심었죠. 이날 심는 날 요 경남에서 딸기 전문가가 올라갔는데 이거 나보고 아유 지사장님 이거 실패했다고. 이 묘종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묘종. 이거를 우리가 늦게 결정하다 보니까 다 죽어가 거의 못 쓰는 묘종을 갖다가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패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밭. 한 달 정도 늦었던 이 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양분을 주고 물을 주자마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사장님 아니고 이 김재한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딸기 농사 지면서 약간 기적을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적을 보는 것 같다. 자, 요거 우측은 우리 프랙션 피트를 넣어서 재배한 딸기입니다. 그 옆에 요 두 줄은 뭐냐면 사장님이 하도 궁금해서 여기 한 10m는 토양에다가 그대로 토양에다가 재배합니다. 우측하고 좌측하고 차이가 어때 보입니까? 네, 되게 차이 나는 거죠. 실제 식물에 뭘 줘서 이렇게 차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꽃대 나온 거가 여기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모든 밭에서 일정하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프랙션 피트 위에서 키운 건 뿌리가 보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건 뿌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자, 이런 뿌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딸기 농사 짓는 사람도 사실 18년 전인데 딸기 뿌리 처음 본다거든요. 올라오는 뿌리. 뿌리가 살아있고 이 뿌리가 딸기에게 말을 하는 이 형태. 이 형태가 아마 네덜란드에서 고민하고 찾았던 그 지점이 아닐까. 우리가 뽑아봤던 모든 뿌리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가득했죠. 그 옆밭에 있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배지 위에서 아무리 하얀색 뿌리를 찾으려고 해도 여기 살짝 보이기만 했었죠. 왼쪽하고 오른쪽은 일부러 우리가 뿌리를 떼다 붙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피트모스가 이런 역할을 해낼까? 우리는 피트모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피트가 뭐냐면, 여기 피트에서 부르는 이 피트가 뭐냐면 식물의 잔재가 퇴적되는 흑갈색 구획 대신 탄화 과정을 거치지 않다. 탄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뭡니까? 탄화 과정이 뭡니까? 석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리고 모스는 습지대에 사는 무리기입니다. 피트모스는 무리기가 퇴적되어서 석탄 과정을 거치지 않는 토양. 이게 바로 피트모스. 잊지 마십시오. 피트모스가 어디 사냐면 북위 45도, 그 다음에 여기 65도 사이에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트모스 나온다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피트모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트모스 아니고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항공 촬영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밭이 아주 이게 밭이 아니죠. 이게 쓸만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까? 옛날에 피트모스가 자라는 곳은 멍텅구리 땅이라고 불렀답니다. 멍텅구리 땅.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도 지날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가까이 가보면 물가에 사는 요게 바로 모스, 물리기입니다. 자, 물리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잎, 여기가 뿌리. 요게 물리기입니다. 물리기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만년 전에 빙하기에 얼음이 이렇게 녹고 여기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여기에 물이 찬 데는 다른 나무들이 못 삽니다. 그래서 물리기만 살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기가 퇴적이 됩니다. 1년에 뭐 1cm씩 퇴적되다 보면 만 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촬영하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단면을 하면 여기 블랙 피트, 여기 브라운 피트, 여기 화이트 피트. 이게 피트 모스입니다. 만년 되면 좀 부식이 돼서 시커매지고 5,000년 되면 브라운, 3,000년 되면 화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굴을 하느냐? 물에 가득 차 있으니까 중간에 뒤치를 내고 그 다음에 물을 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물이기가 아닌 이상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풀들을 한 1m 정도 다 걷어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피트모스 필드 되겠습니다. 자, 이 피트모스 필드를 단면을 보면 아까 봤던 그 모습.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물이기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안쪽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기주머니, 물주머니, 공기주머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게 공기주머니, 요게 물주머니. 공기주머니, 공기주머니, 물주머니. 그런데 피트모스가 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썩지 않고 부식이 되면서 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트모스는. 그래서 물주머니가 뭐냐면 우리가 물 줄 때 그냥 물만 주나요? 양분도 주나요? 양분을 주죠. 그리고 공기가 있죠. 뿌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트모스. 양분을 가지고 있고 공기도 가지고 있으니 뿌리가 잘 탈 수밖에. 우리가 피트모스 위에서 크는 것들은 대부분 뿌리가 하얗게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최상의 뿌리를 보여주죠. 이게 바로 피트모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짜 피트모스들이 한국에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피트? 지금부터 보여주는 피트를 속으면 안 됩니다. 자, 피트모스는 아까 물이 가득 찬 곳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겨야 하니까. 그런데 물만 가득 찬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강처럼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데는 물이기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데는 나무도 살고 풀도 살고 잡초도 살고 이런 풀 잡초가 쌓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산에서 흔히 만나는 산에 나오는 흙, 그냥 피트 되겠습니다. 네. 이 피트는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이거를 끌거다가 말리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 퓨얼 오일 이게 뭐냐면 핀란드에서 이거를 불로 떼가지고 그 연료용으로 사용했었어요. 피트모스랑은 전혀 다른 제품인데 요즘 한국에 이런 표지를 가지고 싼 가격에 들어오는 피트가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우리가 피트모스 같으면 물주머니, 공기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피트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생긴 건 비슷한데 안에 내용물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걸로 구분하십시오. 요 마크. 요게 뭐냐면 네덜란드 정부에서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주 무서운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받은 사람만 네덜란드에서 상토를 팔 수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는 것은 피트 못쓸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부분 요 마크 있지 않습니까? RHP 요게 찍혀 있으면 피트가 아니라 피트 못씁.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피트 수확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피트 모스를 수확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프랙션 피트를 채굴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죠. 예전에 피트 모스는 그냥 땅을 두두두두 긁어서 2주일을 말린 다음에 청소기로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요게 미세한 입자들만 부쉈으니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프랙션 피트는 이렇게 뜹니다. 벽돌 형태로. 벽돌 형태로 떠서 말리죠. 그런 다음에 이 파레트 위에 쌉니다. 그리고 커버를 씌우고 1년을 말립니다. 1년. 요게 프랙션 피트입니다. 자, 보통 프랙션 피트를 우리 회사만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도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만드는 방법이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여기 풀씨도 들어갈 수 있고 선충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풀숲에 옆에도 말리기도 하고 다 녹기도 하고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이렇게 말리기도 하는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진짜 1년 동안 이 커버 위에서 이렇게 말리는 제품, 이런 제품만이 우리가 토양 계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같은 입자인데도 프랙션 입자는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쉽게 부서지고 멜팅되죠. 그래서 클라스만에서 나온 프랙션 피트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걸 1년 동안 말리고 오면 부숴가지고 입자 크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는 작은 거, 중간 거, 중간보다 큰 거 입자를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비료도 넣고 축축해서 만드는 게 바로 클라스만 프랙션 피트 되겠습니다. 모든 공정은 자동 공정이고요. 그래서 큰 백도 만들고 200리터도 만들고 작은 백도 만들어요. 이게 바로 프랙션 피트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프랙션 피트는 다양한 입자들을 모아서 그 작물에 맞게끔 조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토경용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프랙션 피트 만드는 공장, 클라스만의 리투아니아 공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리투아니아라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트 모스 밭이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 5월달부터 9월달 동안 채굴하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굴하는 밭이고요. 제가 직접 나갔는데 여기는 저희 공장이고 공장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한 2만 통 되는 공장에 근무자는 8명밖에 없습니다. 다 자동 공정하게 있고요. 포장부터 백부터 모든 것을 다 기계가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인 백이 하루에 나가는 양입니다. 하루에. 네덜란드하고 유럽 쪽에 하루에 나가는 양. 요거는 이제 피트를 다 채굴하고 나면 나무를 길러서 요게 하루에 나가는 양이에요. 이 공장에서 저희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다 이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뒤쪽에는 재미난 영상들이 많은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10분 안에 이걸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뭔가요? 이건 흙이고 이건 톱밥. 그런가요? 요 오이 재배하시는 분 없습니까? 오이? 없나요?
자, 요건 코코피트입니다. 요건 피트모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프랙션 피트.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코코피트가 생긴 거는 멀쩡합니다. 그죠? 이게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 그로우백하고 국내 상토 쓰시면 다 코코입니다. 자, 코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코코넛 과실에서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거 그거를 가공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실제 얘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코넛 전국 각지에서 먹고 남은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오면 정말 뭐 선충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온갖 풀씨들, 잡초들, 균충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코코피트는 우리 피트모스랑 전혀 다른데 한국에서는 유독 코코랑 피트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적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리투아니아에서 나오는 프랙션 피트인데요. 0.1 이게 뭐냐면 EC 레벨입니다. EC 레벨. 그런데 코코피트 하면 뭐 코코피트가 기본 3.0. 네. 아 이거 솔트 레벨이네요. 밑에가 EC 레벨. EC는 5.7까지도 올라갑니다. 코코피트가 왜 이렇게 EC 레벨과 솔트 레벨이 높냐면 그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살죠. 하와이 같은 데 가면.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살면 땅에서 소금이 물에 녹아서 같이 올라오는데 작물이 사용하지 않고 작물로 올라온 나트륨은 어디로 간다? 과피로 갑니다. 과피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C 레벨과 솔트 레벨, 소금 함량이 높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하니까 늘 작물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생깁니까? 높은 EC 레벨, 높은 솔트 레벨, 소금 함량은 뿌리가 누렇게 뜨게 만듭니다. 대신에 이게 낮은 EC 레벨은 하얗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건 진주에 있는 올해 새로 가른 그 그로우백, 새로 가른 백에 코코에서 재배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잘 자라는 걸 뽑았는데요. 뿌리가 어떻습니까? 누렇게 떠 있죠. 그거는 국내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상토에서 기른 것도 뿌리가 하얗지 않고 누렇게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프랙션 피트하고 국내 상토하고 크는 거 보면은 대번의 차이가 나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고요. 사실은 요 다음 파스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요 다음 국내 토경에 적용한 사례들을 모아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 사례 좀 볼까요? 아니 근데 이 앞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제 사례가 이제 눈에 보이실 테니까 그럼 재빠르게 한번 넘어가서 사례를 보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그러면 맞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이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름을 안 가렸네. 큰일 났네. 예, 강주모 씨는 머릿속에 지워주십시오. 얘가 어디냐면 밀양 무안리에 있는 농가입니다. 밀양이 여기서 뭔가요? 얼마나 걸립니까? 40분. 오케이. 자, 이분이 21년간 같은 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했습니다. 고추. 네, 고추 재배했는데 뭐 EC가 3.4. 네. EC가 3.4. 뭐 나머지들 뭐 산도는 5.8.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고추 재배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혹 선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시드름병, fu사림이 너무 많은 이 밭. 이 농가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름철에 심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그래 여름철에 해야 돈이 되는데 자꾸 죽어서 못한다 그러길래 제가 똑같이 제안했습니다. 중간에 파고 프랙션 피트 한번 넣어보자고. 네. 중간에 파고 프랙션 피트 한번 넣어보자고. 요 왼쪽 동하고 오른쪽 동하고 이렇게 두 동을 실험했는데 오른쪽 동은 그냥 토양에서 왼쪽 동은 프랙션 피트 위에서 재배했어요. 오른쪽은 지금부터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오른쪽은 그냥 토양, 왼쪽은 프랙션 피트. 같은 날 같은 묘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고 난 다음 제가 20일 있다 갔습니다. 왼쪽 오른쪽 차이 많이 나나요? 20일 있다 갔어요. 20일. 자, 왼쪽 오른쪽 차이만 보십시오.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날 가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보니까 뿌리가 약 한 3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이렇게